안녕하세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댁과 겨우 연을 끊을 수 있었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어떤 자식이든 사랑으로 보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편은 부모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부모 눈밖에 나지 않았냐 하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잘난 두 동생에 비교되며 부모 눈밖에 났을 뿐이죠. 시댁의 둘째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녔고 셋째 시동생은 공기업에 다녔어요. 남편만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녔죠. 그 차이일 뿐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형편없이 망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편만이 진심으로 가족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부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차를 내고 도움을 주러 왔었고, 무슨 일이든 시부모의 일이라면 항상 해결해 주려 노력했어요. 다른 두 동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말이죠. 장남이라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참 잘했다는데 시부모는 그런 남편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간 두 동생들만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차 시댁에 들렀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었어요. 시댁 화장실에서 긴장되어 심호흡하는데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넌 정말 끝까지 날 실망시키는구나. 어디 가서 꼭 너 같은 애를 데려오고. 엄마는 너한테 기대도 안 했지만 어떻게 저런 애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어머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곱고 강단도 있고 착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끝까지 저를 옹호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진 것도 잠시였죠.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니?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으면 마누라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지. 홀아버지 밑에서 큰 외동딸이라니. 게다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네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네 동생들 와이프는 다들 교사에 공무원에 날고 기는데 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좋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너 결혼할 때는 동생들처럼은 못 해주는 거 이해해라. 동생들 다 1억씩 해갔다고 너까지 1억 가져가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넌 5천만 원만 줄 테니 둘이서 알아서 맞춰서 가.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건 알지? 시모의 말에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후다닥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남편 옆에 앉았죠. 저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야간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근무를 바꿔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모 때문에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진상 환자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괴롭힘은 괴롭힘 축에도 들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저보다 안 좋으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오빠, 나는 오빠가 제일 중요해. 가족들이 뭐라 하던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만 생각하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휩쓸리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알았지?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살짝 웃더군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 넌 가끔 진짜 대단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누나 같은 느낌이야. 그 예시는 좀 아닌데? 나 그 정도로 늙은 거 아니라고. 둘이서 그렇게 장난을 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가문 간의 결합이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그 지랄 맞은 시댁 때문에 이 마음이 고운 남자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험난할 줄 알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무난히 흘러갔어요. 시댁에서는 그때 한 말처럼 남편에게 별말 안 했고 남편도 크게 시댁과 부딪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 시댁 사람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후에 남편이 받는 취급에 더 화가 났거든요. 시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편을 불렀어요. 정말로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남편을 수시로 불러댔어요. 병원을 같이 간다거나 물건을 살 때 차 운전을 시키거나 지인들 경조사에 갈 때도 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부르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한밤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남편을 무슨 콜택시 부르듯 불렀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건 시댁 화장실과 세면대가 막혔다고 우리 남편을 불렀을 때였죠. 남편은 아침에 출근 전에 시댁을 들렀다가 가야 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솔직히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을 부르잖아. 자기 몸이 2개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그 요청을 다 들어줘? 힘들면 동생들한테도 좀 시켜. 동생들은 나보다 더 바쁠걸?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기대하신 만큼 부응하지 못한 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거든. 이렇게라도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면 마음이 편하거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시부모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있더군요. 그걸 무턱대고 부정하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국 시댁에 직접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후 몇 달 뒤에 시모에게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일이 있으니 시댁에 들르라는 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다음 주면 명절인데 집골이 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집 대청소에 냉장고 청소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청소 도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불러서 청소라니. 제가 물었어요.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오면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당연히 다른 동서들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들이 여길 왜 오니? 너랑 아범 둘이서 다 해야지.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염치도 없니? 네 2 동서들이 시댁에 용돈을 얼마를 주는지 알기는 해? 너희보다 월등히 많이 줘. 냉정히 생각해봐라. 걔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희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랑 2 동서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잖아.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거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에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다니까요. 매달 받는 용돈 액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용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며느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적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월세로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세후 280 정도였는데 적금을 100만 원을 꼬박꼬박 넣었죠. 월세 60에 적금 100에 생활비 쓰고 나면 딱히 남는 게 없었지만 그 없는 살림에도 남편은 시모에게 꼬박꼬박 20만 원씩 드렸어요.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그거라도 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300이 안 되는 데다가 월세까지 사는 사람에게 2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2 동생들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말이죠. 시모는 그 액수의 차이가 차별의 기준이 된다고 아주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며느리와 아들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라니, 그건 차별이 아니라 등가 교환인 거지. 누가 들으면 오해할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는지. 예, 너희가 돈을 적게 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건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시모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군요. 제가 급소를 찌른 모양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그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도 용돈 50 드리자. 내가 30만 원 보탤게. 이런 식이면 영영 죽을 때까지 시댁에서 하는 일처리 당신이랑 내가 다 해줘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부모님께 더 잘해주고 싶은 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동서가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왜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애라도 생겨봐. 내가 그 몸으로 무리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일 처리하는 게 나아. 내가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제 말에 남편도 수긍을 했어요. 임신을 언급하기 전에는 제 말에 반대를 하려고 한 듯 보였는데 애 이야기에 마음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가 태어나고도 불려가는 거 생각하면 남편 입장에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부터 시모에게 50만 원을 붙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정말로 바쁠 때는 가지 마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시켜서 2 동생에게 전화를 하게 했어요. 도련님, 저희 남편 요즘 일이 바빠서 어머님이 부를 때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좀 가주세요. 어머님한테도 좀 신경 쓰시고요. 형수, 그렇게 말해도 저희는 바쁜데 어떻게 매번 시간 내서 시댁에 가요? 난색을 표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형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일하는 거 다 똑같고 형님이야말로 요즘 야근한다고 바빠요. 여태껏 계속 해온 형 대신에 2 도련님이 애 좀 써주세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시댁에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은 2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고요. 용돈은 저희도 드려요. 그런데 결혼할 때 도련님들 시댁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넘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5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2 도련님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셨잖아요. 여태 용돈 드린 거 제하더라도 말이죠. 제 말에 틀린 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 도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동서 쪽이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만 부르더라고요. 김장날에도 저 혼자 불렀길래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네 동서들은 안 온다. 바쁜 애들을 왜 불러? 죄송한데 용돈을 세 아들이 똑같이 50만 원씩 주는데 왜 김장에는 저만 부르셨어요? 부르려면 다 똑같이 부르셨어야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맏며느리니까 부른 거지. 어머님, 저번에 저희한테 용돈 다르게 준다고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은 일 못 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동서들처럼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희 결혼할 때 도련님들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없어요. 도리어 훨씬 적게 받았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남편이 군말 없이 시댁 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님이 저번에 용돈 때문에 차별하신다고 하셨고 이제는 똑같이 용돈을 받으시니까 세 사람 동등하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세요. 며칠 전에 저 불러서 운전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동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내려놓았던 핸드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며느리야. 맏며느리답게 일하라면 해. 고작 용돈 똑같이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바쁜 애들을 부르라는 얘기니?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씀드리자면 바쁘기는 간호사가 제일 바빠요. 저는 주 6일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분들은 주 5일 일하죠? 공휴일 다 쉬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바쁘고 덜 바쁜지 계산이 안 되세요? 용돈 계산은 확실하게 하시면서 날짜 계산은 잘 안 되시나 봐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시모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근본도 없는 년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무것도 없는 년 받아줬으면 군소리 말고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매번 사사건건 사람을 허파를 뒤집어 놓지. 내가 그 결혼 시키질 말았어야 했어. 할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겠어? 이래서 엄마 없는 며느리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배운 건 없어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아요. 그것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김장 김치 하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일도 안 했는데 가져갈 만큼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뭐 남이 해놓은 것 넙죽넙죽 잘 받아가서 퍼먹는 뻔뻔한 인간들도 이 집에는 좀 많던데 저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김장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별것도 아닌 걸로 차별을 하는지 다른 사람 못 살게 굴 때는 본인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 뒤로 시모는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군요. 대신 남편을 좀 더 많이 부르게 됐죠. 하지만 남편도 결국 시모의 요구를 적당히 거절하자 비로소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번 별거 아닌 일로 불려가는 생활에서 해방된 거죠. 남편과 저는 겨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본래 남편 성격 자체가 회사원 기질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리는 정말 모르는 제가 맛봐도 남편의 음식은 무척 맛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 솜씨에 반해서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요. 남편 회사에는 재정 악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남편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상의를 하더군요. 가게를 차리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멀쩡한 직장 놔두고 나오는 거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재정 악화로 인한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망할 리는 없겠지만 미래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음식 솜씨와 장사 수완을 믿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간호사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하겠다는 양식 음식점을 저도 응원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빠듯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아끼고 제가 조금만 더 일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겼어요.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생기니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애한테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남편 가게에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돈은 대출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일단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차가 2대 있으니 제 명의의 차는 팔아야 할까 생각했죠. 그렇게 가게 창업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잠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너애 창업할 때 돈 필요하지?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 가게 창업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줄게. 대신에 연이자 3%로 빌려줄 거야. 언제든 일시 상환 가능하고. 어때?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5천만 원이나 빌려주시려고 하세요? 너희 가게 차릴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돈 나오는 거 아니다. 인테리어나 그 외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돈이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려는 거야. 물론 시모가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자가 3%면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일들로 보면 시모가 저희를 좋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분명히 뒤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3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이나 빌려주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 솔직히 시모에게 꿍꿍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저희에게 무척 좋은 조건이었어요. 매달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만 갚으면 되며 만기 상환 일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 상환 가능한 시점에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그냥 거절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시모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원하는 3천만 원만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시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허락한 일이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거의 반강제로 시모의 호의를 받아들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찜찜하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더군요. 저희 손에 3천만 원을 들려주고는 그 돈을 빌미로 다시 한번 저희를 시시때때마다 부르더군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치 집에 식모 하나를 두려는 것처럼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집을 치워야 할 일이 있거나 어딘가 멀리 가야 할 때 꼭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솔직히 왜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두 도련님과 동서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불러도 고분고분 오는 성격이 아니었고 애초에 시모도 두 동서를 자기 맘대로 부리지 못하더군요. 겨우겨우 삼형제를 평등한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게다가 그간 저희를 부르지 못했던 한이라도 풀듯이 시모는 임신한 저의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빌려간 값은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호의로 돈을 빌려줬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길 생각은 아니지. 그리고 애도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야. 집에서 쉴 생각하지 말고. 결국 시모의 행동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3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를 불렀죠. 딸, 요새 돈 많이 필요해?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마침 친정아버지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이사를 가려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아버지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친척한테 전해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아버지에게 감사히 돈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사실 시댁에서 스트레스만 안 줬으면 아빠한테 신세질 일도 없을 텐데. 나랑 남편이랑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꼭 갚아줄게.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갚아줘도 돼.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거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너 힘들 때 도움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태껏 너한테 도움 한 번 못 돼서 마음에 짐이 무거웠거든. 그러니까 딸, 갚을 생각하지 마. 저는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그렇게 다독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사랑만은 가득 받았다고 생각하며 저는 3천만 원을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온 김에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가렴. 너 좀 있으면 출산인데 출산할 때까지 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그게 아니고 저번에 빌린 3천만 원요. 그거 갚으려고 왔어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더군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저희가 돈을 갚아버리면 허드렛 일 시킬 명분도 사라지니까요. 왜 갑자기 돈을 갚아? 너희한테 빌려준 거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잖니.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 너희 대출 받았어? 대출 이자가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혹시 대출 받았으면 당장 갚고 와.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정 아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빌린 돈부터 먼저 갚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거 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만 부르지 마시고 서방님네도 부르세요. 그리고 일손이 필요하신 거면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집안일 하실 분이 필요하면 도우미 여사님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돈 빌려줘 놓고 이렇게 또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너 지금 내가 너희 부려먹으려고 돈 빌려줬다고 생각하니? 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행동이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시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을 부르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하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나도 너희 같은 자식이면 며느리 필요 없어. 되먹지도 못한 것들 받아주려고 했더니 도리어 사람을 좀생이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고 연락하지 마. 너희 같은 애들 우리도 필요 없어.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격지심이야. 열등감이라고. 앞으로 얼굴 비치지 마라. 돈을 갚는데도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웃기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화내시는 건가요? 돈을 갚은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생들 대신 우리를 못 부르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보,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은 정말로 뚝 끊기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는 아쉬울 것 없었어요. 남편도 그쯤 되니 시댁 행동에 진저리를 치더군요. 노력해도 언제나 사랑받는 건 두 시동생들 뿐. 그런 남편에게 저와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친정에 더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말했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음식 솜씨가 좋았던 모양인지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고 1년이 넘어갈 때에는 매출이 엄청 올라 남편 월급의 2배만큼 벌 수 있게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바쁠 때마다 나와서 홀도 봐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회사원으로 일할 때마다 더 벌게 되니 저희 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 끊은 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위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암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희한테 닥쳐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었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같이 병간호하면서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는 동안 남편은 전문 병원부터 시작해서 위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도 항상 고마워하며 남편에게 미안함을 전했어요. 자네한테는 언제나 미안하네. 내가 몸도 성취하는데 매번 자네한테 신세를 지니 도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움을 받게 되니 말이야. 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는 것도
참말로 미안하네. 그리고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크고 말이지. 자네가 해준 것들은 내가 꼭 잊지 않겠네.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매우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뿌듯해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나 봐요. 저희가 의지를 다잡고 있는 동안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말이죠.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시모를 가게로 불렀어요. 오픈 시간 전에 말이죠. 시모는 작은 규모의 저희 가게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용건만 빠르게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병원 데려갔더니 간암 3기란다. 이식 말고 답은 없다는데 내일 땡땡 병원 가서 이름 말하고 간이식 검사하고 와. 정말 3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죠. 언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3년 만에 연락 와선 간이식 검사를 하라고요? 그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으세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화내서 너희를 쫓아냈다고 해서 네 아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이식도 안 해주려고? 그게 아니죠. 3년 만에 만났으면 저희 근황부터 묻고 저번 일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장장 3년을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제 간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검사는 할 거고요. 그런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선택할 문제죠. 선택? 너한테 선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랑 내 남편이 만들어준 거야. 그런 주제에 네가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동생들과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주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두 분이 바라는 인생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비처럼 생각하고 허드렛 일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쯤 했으면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저한테만 그랬다면 저도 군말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씨들은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왜 저희 아내한테만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너 지금 네 와이프 편드느라 부모한테 대드는 거니? 그럼 네가 잘 좀 하지 그랬어? 아직까지 제 탓이에요? 알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세요. 어머니 진심은 잘 알았어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 손녀딸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거 보니 저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명백해 보이니까요. 저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고 간이식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시모는 남편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국 간이식 검사를 하러 갔어요. 부모 자식이고 시부는 시모만큼 남편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시모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부고 남편 마음이 그러하니 존중해주기로 했죠. 검사를 하러 갈 때는 남편과 제가 같이 갔는데 하필이면 시부를 담당하는 의사 밑에 제 대학 동기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다 이식센터에 내려가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방문했는데요. 그날 남편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말에 시모까지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도 인사 한 번 건네지 않았죠.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장기 이식 공여자는 평생 몸 관리를 해야 하니 좀 걱정됐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너도 가족이잖니? 너도 검사 한번 해보고 가거라. 어머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버럭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어요? 화내려는 남편을 자제시키며 제가 시모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하라는 거 보니 다른 두 동서들은 간이식 검사 했나 보죠? 그래, 둘 다 부적합으로 나왔다.
넌 맏며느리인데도 검사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니? 죄송한데 어머님, 적합자는 이미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진행 상황 차트를 전부 봤거든요. 적합한 가족이 이미 나왔는데도 저희한테 검사 요구하는 거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제 말에 시모가 입을 꽉 닫아버리더군요. 묵비권 행사, 침묵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기가 알려줬으니까요. 시모가 보호자 신분으로 결과를 전부 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적합자가 있는데 왜 검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셨어요? 넌 동생 앞길 막고 싶니? 공여자도 힘든 수술이라잖니. 너야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이를 것도 없지만 둘째랑 셋째는 너랑 달라. 걔네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조용히 그 옆에서 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둘째 도련님이 간이식 적합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속이신 것 같아요. 둘째 도련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드신 게 아니라 다행인 것 같네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그러더니 시모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부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시모 얼굴이 확 구겨지더군요.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폰 너머까지 들리는 시부의 목소리에는 노성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 시모를 놔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돌아가는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시부의 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막아내는 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풀어버리는 통에 남편이 내 명의 카드까지 정지했잖아. 너희가 책임져. 어머님이랑 둘째 도련님이 거짓말해서 생긴 일을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이에요? 너희 이 집 살 때 5천만 원 해준 거 내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하지. 늙어서 골골대는 인간 병수발도 들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니?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는 걸 제가 아는데도 돈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걸고 넘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나온 돈 차라리 이참에 다 갚아버릴까 했죠. 그렇지만 지금 돈 좀 번다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 전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너희만 괜찮으면 너희 집 팔고 우리 집 전세금 합쳐서 좀 더 평수가 큰 집 얻고 남은 금액으로 5천만 원 갚는 건 어떻겠니?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남편에게 상의했더니 남편은 이번에도 친정아버지에게 신세를 지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우리가 보호자로 간병을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도 되는 일이라고 했고 대신 자신을 간병하는 일이 힘들 거라 그것만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을 팔고 좀 더 외곽에 집을 얻기로 했어요. 평수는 크지만 예전 집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들어갈 수 있었죠. 부랴부랴 해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운 좋게 2달 만에 모두 다 팔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죠. 어머님, 돈 돌려드렸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래? 2달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갚은 건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돈 갚는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이 안 들어왔잖아. 저 돈 돌려드렸어요. 아버님 계좌로요. 저희 이 돈 받을 때
아버님 계좌에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돈 문제는 정확히 하는 게 좋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어머니 계좌로 드렸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돈 갚으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일부러 시부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시부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시모에게 돈 줄 일이 없을 테니까요. 너 바보야? 그걸 네 시아버지에게 주면 어떡해? 지금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설마 너 일부러 그런 거니? 아까도 말했지만 돈 관계 확실하게 하려고 아버님한테 드린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님한테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마음 바뀌겠죠. 저는 건조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가 뭐라 소리치는데 들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모든 돈 관계를 청산했고 드디어 인연 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저희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돈으로는 남편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확장하고 더 화사하게 꾸몄어요. 그게 잘 맞았는지 입소문 타며 가게도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부가 간이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막내 시동생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에 시동생이 화가 많이 난 채로 저희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형,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아버지가 5천만 원 들이밀면서 둘째 형한테 간이식 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적합자가 둘째 형이니까 당연히 이식해줘야 하는 건데 그걸 속이고 안 해주려 했던 형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식해달라는 이 상황이 맞기는 한 거야? 내가 적합자였으면 나는 그냥 줬어. 돈을 받고 간을 주다니 둘째 형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리다니 아버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술만 잘 됐으면 됐지 뭐. 아버지도 수술하고 괜찮으시지? 괜찮기는 수술하고 고작 3달 지났을 뿐인데 이 영감이 정신 못 차리고 벌써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는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도 없는데 이럴 거면 그 간은 왜 가져갔대? 어차피 얼마 못 쓰고 또 버릴 거면. 둘째 형만 불쌍하게 됐지 뭐. 간 주고 돈은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졌대. 형 사업하잖아. 이래저래 과로할 일도 많고 술 마실 일도 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몸이 나빠지더라고. 간 이식해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나빠졌네.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건가? 나도 몰라. 나 둘째 형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얼마 전에 알고 그 집이랑 인연 끊었어. 왜 돈을 둘째 형한테만 줘? 완전히 기분 상하잖아. 아니, 간이식을 해줬다고 돈을 왜 줘? 그리고 그거 준다고 넙죽 받아쳐먹은 둘째 형한테도 화나고. 결국 시부가 그 5천만 원을 둘째 시동생에게만 줬다는 게 화가 난다는 막내의 투정이었던 거죠. 하긴 돈만큼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없죠. 돈으로 차별하는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돈에 관한 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매달 돈 받아가면서 집 살 때 1억 넘게 해줬으니까 책임지라며 우리더러 합가하자고 하잖아. 돈 더 받아간 둘째 형한테 말하라니까 형은 간이식을 해줘서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 말도 못하게 낭비가 심해서 엄마도 내쫓아버렸어. 와이프가 엄청 싫어했거든. 돈은 있는 대로 갖다 쓰면서 무슨 잔소리는 그렇게 많은지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 막내 도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간 막내 도련님 이후에 둘째 시동생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형,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 무슨 부탁? 아버지, 좀 형이 모시면 안 돼? 형이 장남이잖아. 나는 간이식까지 했고 막내는 어머니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 모셔야지. 당연한 듯 말하는 둘째 시동생을 보며 아직 시모가 쫓겨난 이야기는 못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내가 장남인데 장남으로 여겨진 적은 없잖아. 이제 와서 네가 장남 운운하는 것도 좀 웃기다.
간이식은 어차피 돈 받고 해준 거지. 막내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돈 다 받아갔잖아. 난 그거 다 갚았어. 그러니까 그 돈 갚을 만큼은 네가 아버지 돌봐드려. 돈 줄게.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 나눠줄 테니까 아버지 좀 부탁하자. 응? 너 우리 가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 그 돈 없어도 될 정도야. 그리고 그 5천만 원 원래 나한테서 나온 돈인 거는 알고 있어? 집 살 때 받은 돈 5천만 원 내놓으라더라.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그걸로 간을 사실 줄이야. 어쨌든 우리는 돈 없어도 되니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형, 1억이야? 형도 가족이잖아. 어느 가족이 돈으로 형제를 차별해? 그리고 3년 동안 연락 없어도 너희 잘 살았잖아. 아버지 몸 좀 안 좋다고 연락 와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면 누가 좋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알아서들 해. 우리한테 신경 끄고. 그리고 나는 처가 식구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바빠. 여태껏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병수발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뭐? 지금 친아버지 놔두고 남의 아버지를 챙기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항상 도움만 주려는 처가의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부모랑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고맙다며 항상 챙겨주는 장인어른이랑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잖아. 앞으로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렇게 남편은 둘째 시동생도 내보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간이 다시 망가진 시부는 돌봐줄 사람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간이식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부가 돈을 꽉 쥐고 있는 통에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는 시모도 막내 아들에게 버림받고 단칸방 하나 얻어서 수발들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도구로 쓰려다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버린 시모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장남에게 잘했으면 이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위암 진단 후 저희 부부의 지극한 병간호에 이제 완치 판정, 즉 치료 후 5년까지 딱 1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남편이 처갓집에 마음을 붙여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복덩이 같은 남편을 제 손으로 내친 시댁도 자기 손으로 복을 내보낸 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시댁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와 남편이 시댁과의 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누나만 2명인 종갓집 귀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고 그와 반면에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시누이들이 있다고 한들 모두 시집들을 갔을 뿐더러 자식까지 있으니 산다고 바빠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간섭을 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시모 역시 별다르게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많은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일임한 덕에 조그만 의견 충돌조차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죠. 단 한 가지 힘든 점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몸이 조금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답게 온갖 집안 행사를 맡아 해야 했고 그 정도 힘든 것쯤이야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터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임신하게 되었고 저의 임신 소식에 평소 무뚝뚝하기 그지없던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소식 들었다. 임신이라고? 네, 아버님. 병원 다녀왔는데 5주 됐다네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고맙다, 정말. 네가 복덩이구나.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그래, 항상 몸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언제 어디서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다시 한번 고맙다, 고마워. 손이 귀한 집인 덕에 시부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제 일인 듯 과하게 기뻐해 주었고, 뱃속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렸을 땐 그야말로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기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뱃속에 귀한 아들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과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기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적당한 선이 있는 건데 시모를 비롯한 시누이들은 그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조언은 어느새 간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누이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듯 캐묻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먹는 걸로도 간섭하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몸은 좀 괜찮아? 입덧은 해? 아니요, 다행히 입덧은 안 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아직까진 자는 것도 잘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어제는 병원 다녀왔다고 했고 오늘은 어디 나가? 아, 요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아,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요. 요즘은 빵, 떡볶이, 국수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죠? 응? 그런 거 말고 몸에 좀 좋은 거 먹지. 이상하게 밀가루 들어간 게 자꾸 당기네요. 혹시나 병원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안 돼. 밀가루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찾아보니까 임산부 식단도 있더라.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챙겨 먹어. 전화 끊고 바로 보내줄게. 아, 네? 네, 알겠어요. 이쯤 되니 그냥 설득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된다고 하는데도 시누이 본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화할 때마다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설교와 간섭을 늘어놓는 게 시누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그런 시누이들의 행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를 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냥 대답만 하고 넘겨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에게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몸은 좀 어떠니? 저녁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몸은 괜찮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일찍 먹었지. 그나저나 너 예정일이 언제였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연히 자연분만 할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연분만이라니. 물론 저도 자연분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인데 지금부터 자연분만 타령이 시작되면 출산할 때까지 이 타령을 들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싫더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하기로 했어요. 자연분만이요? 아니 어머님, 저 아직 밖에 나가면 임산부인 줄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걸 결정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저도 상황만 된다면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말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역시나 대화가 될 리가 없었고 더 심하게 자연분만을 강요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얘, 상황이 된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한테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하더라. 여러모로 자연분만이 좋아. 그러니까 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고 자연분만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출산날 뚝딱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곤란하더군요. 시모는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분이 넘도록 자연분만에 대해 좋은 점만 나열하고 또 강요했어요. 제가 가뜩이나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자 남편이 걱정되는 얼굴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스피커로 돌렸죠. 시모 입에서 자연분만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오는 순간 남편이 시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엄마 극성에 뱃속의 아기도 스트레스 받겠다.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무슨 자연분만이야? 아니, 아들. 옆에 있었어? 아니, 엄마는 다 우리 손주 생각해서 그러지. 엄마 손주이기 전에 우리 아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해. 아기 나올 때 되면 우리가 자연분만할지 수술할지 알아서 잘 결정해서 나을 테니까. 아들, 수술이라니. 엄마는 너희 셋 다 자연분만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얼마나 건강해. 건강은 무슨? 나 잔병치레 엄청나게 하면서 큰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내 병원비로 병원 기둥 하나는 세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무튼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해봐. 전화 차단해버릴 거야. 그리고 누나들도 똑같아. 이 사람한테 다들 쓸데없는 연락도 하면 다 차단해버리고 나중에 아기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래도 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출산하면 얼굴은 보여줘야지. 그리고 쓸데없다니. 우린 다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 걱정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 사람이 굳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도 이때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다 진짜 사람 피말려 죽이겠어. 그러니까 엄마 손주 무사히 세상 빛 보게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왈가왈부 간섭 좀 하지 마. 그럼 끊어. 남편은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고 당황하기도 놀라기도 해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까진 당신이 나서지 말라는 말도 있기도 했고 큰 소리 나는 게 싫기도 해서 참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턴 당신은 한 발 물러서 있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안심도 되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나 없을 때 엄마나 누나가 또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부담 갖지 말고. 참 고맙더라고요. 괜히 임신한 유세 부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참고 있긴 했지만 사실 한계치에 다다르긴 했었기에 이 타이밍에 나서준 남편이 더없이 든든하더군요.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한들 사람 마음이 웃긴 게 남편이 이렇듯 제 편을 들어주니 시모와 시누이들이 간섭해도 그러려니 하며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 남편의 으름장이 제대로 먹히긴 했는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가끔 시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며 며느리 먹고 싶은 건 다 사줘야 한다며 용돈 보내주시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려했던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뱃속에서 잘 놀던 아기가 너무 잘 놀아버렸는지 갑자기 여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바로 직전 검진까진 똑바른 자세로 잘 있던 아이가 여가가 되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자연분만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의 반응을 생각하니 한숨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의 예상대로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간 모아두기라도 한 것인지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니? 이제 아기 나올 때 다 됐는데 너가 몸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네, 원참.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방향을 바꿔버린 것을 제가 무슨 수로 막나요? 다 큰 자식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제가 무슨 수로 다시 되돌려 놓겠어요? 시모는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죠.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일? 네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어쩔 수가 없어? 다 네가 우리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굴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건데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귀한 손주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보아도 시모는 애초에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쯤 되니 억울함을 넘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더는 시모와 입씨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 선생님과 시모를 통화시켜버렸어요. 처음부터 시모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기가 갑자기 여가가 되었다며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좀 강하게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전문의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꾸중과 호통에 시모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졌죠.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화를 무턱대고 끊어버리더군요. 전화를 끊은 시모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어머님, 제발 다른 데서 카더라식 거짓 정보만 듣고 저한테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제 잘못도 아기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저도 피곤해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끝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가 더 걱정됐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이 난리인데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들을 피워댈지 불 보듯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는 사이 만삭을 지나 출산 2일을 앞두고 있었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양수가 터졌구나 하고요. 거기에다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요. 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내진을 해본 결과 상황은 제 생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긴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내진을 받는 사이 도착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더군요. 식구들의 등장에 의사와 간호사분은 상황이 급하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설명을 다 들은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며 미친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보호자분, 시도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얼른 확인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시간이 없기는 무슨.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구먼. 이분 말고 다른 보호자 안 계세요? 이러다 진짜 사모님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 나기 전에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자니까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시도라도 하면 될 것을. 시모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늦게 전해들은 엄마가 시모를 막아서며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사돈, 정말 이럴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잖아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비키세요.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어이구, 잘못되기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때는 이런 의료기술 없어도 다 잘만 나았다고요. 정말 몸만 멀쩡하다면 미친 소리를 해대는 시모의 머리채를 모조리 다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같은 심정인지 얼른 수술실로 들어가자며 동의서에 사인하려는 걸 시모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도 큰 소리를 내며 얼른 사인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신이 어지러운 순간에도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남편이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자칫하면 엄마와 시모가 분만실에서 몸싸움이 날 수 있는 조마조마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뒤늦게 나타난 신랑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누나들은 도대체 엄마 안 말리고 뭐 하고 있어? 정말 살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도 빠르게 수술 동의를 해주었고, 전 그렇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수술실의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리는 건지, 시모와 시누이들의 행동에 몸이 떨리는 건지, 알지 못할 떨림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어요.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더는 제 가족에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지 못하게끔 독하게 변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다짐과 함께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풋처치를 하고 병실로 가니 남편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서 말이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당신도 많이 무서웠지.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울긴 왜 울어. 누가 보면 당신이 출산한 줄 알겠다. 아, 정말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 심정이더라니까. 하여튼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더 큰 방패막이 되어줄게. 다신 이런 상황에 혼자 두지 않도록 노력할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와 시누이들은 병실에는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렇게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퇴원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병실로 들어서더군요. 몸은 좀 어떠니? 아직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단 덜 아파요. 그러게 자연분만 했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수술은 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왜 계속 자연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네, 예약해둔 조리원에서 2주 쉬고 나와요.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귀한 장손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산후조리를 우리 집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불편하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되고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제 몸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기도 그렇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 유명하기도 하고 평도 꽤 좋은 곳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도 편하기도 해서 그냥 조리원으로 갈게요. 어머 얘,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전문가야. 내가 네 남편을 비롯해 애 셋을 키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정말 불안해서 그래. 시모의 아집은 제 상상보다 더 대단하더군요. 조리원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며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도 해보고 때론 싫은 티를 내며 거부도 해봤지만 시모는 의지를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 사실 조리원 예약금을 시부가 내주신 거라 다른 여러 사연들처럼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 안 보내려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장손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남편과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이 시모의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전 그런 남편을 제지했어요. 이번에도 남편을 등에 업고 이 상황을 모면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독하게 나가기로 했죠. 이제 저도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 대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몸조리에만 신경 쓸 거예요.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고요. 당연히 뒷정리는 물론이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있는 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유하는 시간 말고는 아기 돌보지 않을 거예요. 밤에도 물론 수유할 때만 아기 돌볼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엔 어머님이 아기 다 돌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저한테 조금의 일이라도 시키시면 당장 짐 싸서 조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조리하길 바라세요? 이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시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에 다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결국 시모의 뜻대로 시댁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시댁에 도착해 제가 머물 방에 가보니 참 뭘 믿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에 먼지, 굳이 코를 대지 않아도 묵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꼬질꼬질한 이불. 딱 보아도 신생아와 산모를 맞이할 수 없는 방에 아기와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전 주저하지 않고 시모에게 직접 청소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도 너무 많고 머리카락도 굴러다니고 이불은 새로 세탁하신 건 맞죠? 냄새가 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불도 새로 빨아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 얘, 청소도 다 했고 빨래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청소하고 언제 하신 빨래인데요? 그게 한 며칠 됐나? 며칠은 개뿔이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말을 삼키고 또 삼켰나 몰라요. 시모는 찔리는 듯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저는 한 차례 말을 삼킨 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래서 조리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 꼭 해주세요. 이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제가 그 정도로 깨끗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먼지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이불에서 향기는 안 나더라도 캐캐 묵은 쉰냄새는 안 나야죠. 그냥 다시 좀 빨고 청소 좀 해주세요. 정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조리원으로 가고요. 아니다. 금방 해줄 테니 안방에 가서 기다려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 꼼꼼하게 해주세요. 스팀 청소기도 있으시잖아요. 저 올 때마다 매번 시키시던 거요. 다 하시고 그걸로 한번 싹 밀어주세요. 저 혼자만 지내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신생아가 있으니 청결이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 알겠다. 전 최대한 뻔뻔하고 담담하게 요구하려고 애썼고 시모는 표정이 좋지 않긴 했지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더군요. 시모가 좋든 싫든
어른에게 이것저것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더군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러서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육아를 하며 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전 죽었으면 죽었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간섭을 육아하면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점점 힘든 티를 내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모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고, 전 다른 건 몰라도 저 역시 몸조리만큼은 중요했으니까요. 시댁에 들어간 이후 시모는 전적으로 저의 뒷바라지를 시작했고, 정말로 저에게 밥상까지 차려다 바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쑤신다는 곳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나 말거나 전 수유지옥과 트림지옥에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기가 잘 때는 저도 같이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던 시부는 말년에 고생한다며, 그러게 예정대로 조리원 가면 되는데 여편네가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며 저 대신 혀를 끌끌 차셨죠. 아이만 3명을 키웠다며 큰소리 떵떵 치던 시모도 이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는지 날이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얼굴살도 빠지셨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먹고 싸고 울기를 반복하는 신생아의 굴레 속에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아기한테 시달리게 되는 건 매일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 시모는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배불리 모유를 먹은 아기는 오줌을 쌌는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목청껏 울기 시작하니 시모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세게 열더니 아기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그만 좀 울어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어떻게 하루 종일 우니? 하루 종일 울어? 그렇게 귀하고 귀에 조리원에조차 맡기지 못하겠다고 똥꼬지 부려 데리고 올 땐 언제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기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다 막히더군요. 시모는 그야말로 정신을 놓은 듯 보였고, 그런 시모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먹고 자고 우는 게 일인 아기한테 울지 말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밤에는 직접 애 보느라 잠도 못 자. 낮에는 빽빽 울어대는 소리에 잠도 못 자. 도대체 난 언제 자란 말이니? 귀한 손주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울어대니 나도 당연히 짜증이 나지. 그러게 제가 이럴 줄 알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려서 데리고 오더니 고작 일주일도 못 버티고 이렇게 화내려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리고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애 놀라면 밤에 더 심하게 우는 거 모르세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듯 아기는 타이밍 맞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너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들어가면 안 되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제 와서 조리원을 어떻게 가요? 전 일부러 더 난색을 보이며 시모의 말을 받아쳤고,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끼니 때마다 며느리 밥 시중 드는 것도 모자라 낮이고 밤이고 손주 시중 드느라 잠도 못 자. 그것뿐이니? 네 시아버지 눈치 보여서 그것도 그거대로 아주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조리원으로 가라. 응?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러게 진작 제 말대로 했으면 서로 이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려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할 말을 잃고 시모의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주저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말대로 전문가들도 있고 네가 먹는 밥도 거기에서 더 잘 챙겨줄 거다. 너도 시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기 눈치 보일 거 아니냐. 아니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기를 이렇게 잘 맡아주시니 혹시 모를 사고가 안 일어나서 더 안심되던걸요. 애초에 어머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라 눈치는 안 보여요. 아무튼 전 여기 좋아요, 어머님. 사실 불편한 것이 맞았지만 다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아집을 부리지 못하게 더 시모를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말하자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죠.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마지막 술을 꺼내 보이더군요. 저기,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가면 비용은 내가 주마. 얼마가 들든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주마. 아니 이참에 그냥 편하게 한 달 정도 가 있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 제발 시험이 살린다 생각하고 조리원으로 좀 가주려무나 이렇게 부탁하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는 시댁에 머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짐을 싸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미리 알아봐 두었던 도우미분을 불러 시모가 준 돈으로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 뒤 본격적인 독박 육아가 시작되자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물론 남편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오롯이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하니 집도 더러워지고 성격도 많이 예민해져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몸이 좋지 않으셨고 시댁에선 이젠 아기는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만큼 질려버린 상황이니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처음에 마사지를 받을 땐 완모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했던 모유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더니 아이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막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함께 해주곤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마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전 지쳐가고 있었죠. 결국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기로 결정했어요.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니 젖병을 씻긴 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기 밥을 먹일 수 있으니 그만큼 저에게도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굳이 수유하느라 선잠을 자야 할 일도 사라졌고요. 하지만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하던 신우가 갑자기 날뛰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아이 분유를 먹이던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럼 올케는 잘 지내? 조리는 잘하고 있어? 아기 때문에 힘들지? 뭐 그렇죠.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병훈이는 뭐해? 아기 보고 있어? 네,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남편이 분유 먹이고 있어요. 뭐? 올케, 설마 모유 수유 안 해? 언제부터? 원래는 모유 먹였었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 엄마인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딱 생각했던 반응이었어요. 듣기론 시누이들도 완모까진 하지 못하고 분유를 먹였다고 들었고 심지어 둘째 시누이는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도 저한테 그 난리를 부리는 것을 보며 또 이 난리를 부리겠구나 했죠.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겠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말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사람 참 쉽게 안 바뀐다 생각했네요. 그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그동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바빠서 이리저리 무리를 좀 했더니 모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양은 적고 아기는 더 달라고 울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분유 먹이기로 했어요. 완모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완모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나오질 않으니 어쩌겠어요?
아쉬워도 하는 수 없죠. 전 있는 그대로 제가 처한 상황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설명해 주었고, 신우이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아기 엄마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또 밀가루나 먹어댔겠지. 아유, 올케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정말 어이가 없어 기가 다 막히더군요. 저요, 임신했을 때나 밀가루 즐겨 먹었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어린아기 독박 육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아기 보면서 끼니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대충 퍼먹고 쪽잠이라도 자면 다행 아닌가요? 신우이가 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 형님,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섭섭하죠.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사람으로서 몸이 안 좋아서 모유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예의상 몸은 괜찮냐고 한마디쯤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난 그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래서 몸은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그래서 모유가 안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 형님은 더는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는 다 먼저 육아해본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옳게도 할 거 아니야. 모유가 좋지 분유가 좋아?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초유는 차고 넘치게 먹였고 요즘 분유도 좋게 잘 나와서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형님도 완모 못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섭 좀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내 새끼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 제발 이런 식으로 선 넘는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쏘아붙이는 제 말에 신우이가 어버버하는 사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날이 선 저의 고함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방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씩씩거리며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 저번처럼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 진짜 미쳤어? 누나가 뭔데 이 사람한테 몸 관리를 제대로 하란 말아야. 누나가 이 사람 약이라도 한번 사준 적 있어? 아니면 몸에 좋다는 영양제라도 챙겨준 적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사람한테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누나가 무슨 권한으로 내 새끼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한테도 한동안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젠 그만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참 포기를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며칠 동안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던 신우이는 시부와 함께 시모, 둘째 신우이까지 대동한 채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 싶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간섭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날이요. 이러한 제 생각을 알 리 없는 시모와 시누이들은 아기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부와는 달리 아기는 뒷전이고 눈을 반짝이며 온 집으로 누비고 다니더군요. 뭐 하나 트집을 잡아볼까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거든요. 세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며 되지도 않는 핀잔을 잡아대려고 애썼지만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결국 모유 이야기로 바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단유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느냐? 분유보단 모유다.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설득하던 시모는 제가 마음을 돌려먹을 생각이 보이지 않자 남편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한 거야? 하긴
제가 마음대로 다 휘두르는 대로 넌 입도 못 대고 있었겠지. 넌 지금부터 그렇게 네 마누라 치맛자락에 휘둘려서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네 의견이라도 낼 수 있겠니? 이 엄만 참 걱정이 많다. 시모는 졸지에 남편을 마누라 치맛자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자로 만들어버리더니 저에 대한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더군요. 한참을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시모의 입에선 결국 아직 한참이나 남은 제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연분만도 못하더니 완모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귀한 장손한테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는 줄이나 알아? 에휴, 이미 단유했다니까 그건 접어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알지? 네? 앞으로라니요? 뭐가 또 남았나요? 교육이 남아있지 않니? 넌 정말 엄마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이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장손이 뭘 배우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하고 네 시누이들이 도울 테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으려무나. 시모의 헛소리에 시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맞장구를 치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찬양에 가까운 동의를 하고 있었고 전 그런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따져 물었어요. 도움이요? 말이 좋아서 도움이지. 아예 어머님 뜻대로 제 아들을 키우겠단 말이잖아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생각이 왜 필요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게 진작 네가 내 아들을 쥐락펴락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착하고 순한 내 아들이 네 치맛자락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귀한 손주가 잘 크지 않겠어? 하여튼 내 뜻은 굳혔으니 잔말 말고 내 뜻에 따르렴.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엄마인 저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말끝마다 귀한 손주, 귀한 손주. 속에서 분노가 쌓이고 있었죠. 시모고 나발이고 입에서 온갖 말들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시부가 옆에 있었지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종일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아기를 확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누나, 이제 우리 영 끊고 살자. 더는 안 되겠어. 이대로 지내다간 나 아무래도 이혼당할 게 뻔하고 난 내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 우리 인연 끊어. 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연을 끊자니. 그게 이 엄마한테 할 말이야? 엄마 말대로 이때껏 내가 너무 착하고 순했던 것 같아. 진작 이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두 시누이가 남편에게 후레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온갖 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랑 나는 몰라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누라 때문에 뭐? 연을 끊어? 네가 제정신이야? 누나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누나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 형들이 누나 편 안 들어주고 시댁 말이 다 맞다. 너는 고개 숙이고 시댁 말에 다 따르라고 하면 누나들은 그런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후레자식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가정은 지킬 거니까 인연 끊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에 그나마 양심은 있는 것인지 시누이들은 동시에 입을 닫았고 시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 시모에게 묻더군요. 당신은 선호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인연을 끊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다 전연 때문이라고요. 장손 낳아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들 하나 낳은 것 말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세요. 그 착하던 우리 아들 입에서 인연 끊자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눈까지 까뒤집으며 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런 시모를 향해 시부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연이라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욕설이라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진짜 이때까지 세 사람이 하는 꼴이 너무 창피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전연?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도 그래. 뭐 하나 도와줄까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모자란 판국에 얼뜯지 못해 안달들이나 입 놀리는 꼴이 한심하고 실망스럽구나. 시부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모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입에 올리더군요. 아니 여보, 저 물건 때문에 우리 손주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완모라도 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그까짓 것들이 뭐 중요하다고 이 난리들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앞으로 선호 뜻대로 이 집엔 발걸음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알겠어? 시부는 결국 남편의 뜻에 힘을 실어주었고 시누이들 역시 저희 집 출입 금지령과 함께 시댁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죠. 시부의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시모는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재빠르게 남편 뒤로 숨는 바람에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시누이들은 시모를 부축하기 바빴고 시모는 그런 시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밀어 넘어뜨렸다며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부는 믿을 리 없었고 한심하다는 눈빛과 함께 이렇게 말하곤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엄마 다쳤다고 하니 너희가 병원 데려다주고 치료 다 끝나거든 내 집으로 보낼 생각 말고 첫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둘째 집으로 데리고 가든 알아서 해. 아니면 궁짝 잘 맞는 셋이 살던가. 결국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뛰던 시모는 말년에 시부한테 쫓겨나게 생겼고 두 시누이는 시모가 짐같이 여겨졌는지 서로 미루려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던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말란 말과 함께 연을 끊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 사람을 차례대로 쫓아내버렸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로 시모와 시누이들의 신발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들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부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가 날마다 찾아가 빌자 그제야 시모를 받아주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시모는 시누이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둘 딸들이 얼른 나가라고 엄청 눈치를 줬나 보더라고요. 기가 팍 죽어서 시부 옆에서 잠자코 지내고 있다던데 지금까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직접 연락한 적은 없네요. 아들 돌잔치 때는 시부만 참석했고 가끔 시부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죠. 남편과 시부는 저에게 세 사람과 영영 연을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해주었고 전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직까진 세 사람과 왕래하며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들을 위해 기꺼이 가정에 힘써주고 있어요. 그 덕에 제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요. 처음 세 사람과 연을 끊고 난 후 폐륜이라도 저지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요즘은 그런 힘든 결정을 기꺼이 해준 남편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서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집 남편들은 시댁에는 자주 방문하자고 하고 처가에는 발길을 탁 끊는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쓴소리도 할 줄 알잖아요. 비록 부모님에게 영 끊겠다는 심한 말까지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내려준 거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남편에게 말해요.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럼 남편은 저에게 가족들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꼭 안아주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은 끝입니다. 너무 남편 자랑이 길었나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남성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사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할 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부모 자식 간의 영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또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멀리 지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라도 옆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더 좋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분명 행복해하는 모습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